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구과학 1 시간이 됐고요. 저번 시간에는 판 구조론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판 아래에 있는 연약권이 움직임에 따라 판도 같이 움직여서 대륙이 이동한다라는 내용을 배웠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판이 움직이는 걸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멘틀 대류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이 멘틀 대류 말고도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 화산이 생긴다던가 새로운 대륙이 생긴다던가 라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풀룸 구조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27페이지랑 제가 그 강의에 올려놓은 학습지 다운받아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27페이지를 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판 구조론이 기존의 가설과는 달리 이론으로 정립될 수 있었던 것은 판에 이동시키는 원리를 설명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판이 이동하는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멘틀 대류로 판이 이동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멘틀이 대류하면서 판을 이동시키고 이 과정에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화산 활동이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멘틀 대류라는 게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멘틀 대류. 자, 여기서 해야겠다. 멘틀 대류란 무엇인가? 멘틀은 고체입니다. 우리 지각 아래에 멘틀이 있고 그 멘틀의 상태를 잘 보면 멘틀은 고체예요. 고체인데 그 멘틀을 구성하는 연약권 부분을 보면 연약권은 부분적으로 용융된 상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멘틀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가 생겨가지고 그 연약권 내부에도 온도 차이가 생기면서 대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멘틀에서 뜨거워져서 가벼워진 물질은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차가워져서 무거워진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멘틀 대류가 발생된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여기 유동성이 있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적으로 용융된 그런 연약권이 있습니다. 연약권. 근데 이제 특정 부분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특정 부분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지면 여기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열팽창이 생겨요. 열팽창이라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피가 살짝 팽창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 밀도는 어떻게 되냐면 밀도는 낮아지게 돼요.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을 말하는 거고 부피가 커진다는 거는 그 밀도를 구성하는 이 분모의 부피분의 질량인 상태에서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값 자체는 작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 밀도가 작아진다라는 건 좀 가벼워진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가벼워진다. 주변에 있는 애들은 밀도가 그대로인데 여기만 특히 뜨거워져가지고 얘만 밀도가 작아지는 거죠. 주변보다 가벼워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얘는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위로 솟게 돼요. 그래서 위로 떠오른다. 어떤 걸 생각하면 좀 편하냐면 여기 컵에 기다란 컵에 물이 들어있어요. 물. 아니, 물이 아니라 기름이 들어있습니다. 기름.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어요. 물. 그러면 물이랑 기름이랑 이렇게 섞이겠죠? 이런 걸 한번 해본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름이 물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밀도는 물이 기름보다 커요. 그래서 물이랑 기름을 이렇게 섞으려고 하면 당장 넣었을 때는 물이 바로는 위에 있겠지만 딱 여기 기름 쪽에 닿는 순간 물이 밀도가 커가지고 물은 아래로 깔리고 기름은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기름이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위로 올라가는 건데 여기 연약권에서도 밀도가 작은 부분이 생기면 거기가 위로 올라간다. 위로 상승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뜨거운 물질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 얘도 그래도 부분적으로 용융됐지만 고체입니다. 고체. 얘만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뭔 말이냐면 이 부분만 딱 해서 이런 식으로 생기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물질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비어지고 여기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얘도 나름 고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가면 얘가 올라간 만큼 내려오는 것도 생겨요. 뜨거워진 부분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훨씬 차가운 것은 열 수축으로 인해서 밀도가 커지고 얘는 아래로 가라앉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뜨거워져서 상승하는 부분이 있으면 차가워져서 하강하는 부분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멘틀에서 이 뜨거워지는 원인을 좀 얘기를 하면 세밀하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이랑 지구 내부에서 지구는 내부로 들어갈수록 더 뜨겁습니다. 그래서 핵은 굉장히 뜨거운 상태인데 이런 고온의 핵으로부터 전달되는 열로 인해 멘틀의 어떤 부분이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거는 어떤 원소인데 얘가 안정한 상태가 아니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안정한 원소로 바뀌면서 얘가 열을 내뿜습니다. 이런 것들이 멘틀에 막 이런 원소들이 막 분포하고 있고 그런 원소들이 특히 모여있는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열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아래에 핵에서 고온의 이런 열이 전달되게 되면 멘틀의 어느 부분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런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지역과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지역을 조금 비교해서 보면 하강인데 제가 하승이라고 적었네요. 하강으로 고쳐서 학습지를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에는 하강이로 써 있을 거예요. 당장 이 수업을 찍을 때는 잘못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뭐 사소한 거죠. 사소한 실수. 설명을 계속하면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는 계속 설명을 했지만 멘틀 대류가 상승해서 지각까지 도달한 다음에 여기를 뚫고 지나가기도 하지만 일단 딱딱한 지각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벌어져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벌어지는 게 마찰로 인해서 이 위에 있는 판을 끌고 가게 되고 그때 여기서 틈이 벌어지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마그마가 분출하게 되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륙이 갈라지면서 마그마가 분출해서 해량이 형성되고 새로운 해양판이 만들어지게 된다.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지역에서 여기서 갈라지고 마그마가 분출되고 얘가 식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나타나고 이렇게 생성된 지형을 이런 식으로 마그마가 계속 분출되면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이 지형을 해령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 다음에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지역은 어떤 식으로 생겼냐? 해양판이 다른 판 아래로 섭입을 하면서 해구가 만들어집니다. 주로 여기가 이렇게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에서 판이 이동해서 판끼리 충돌이 일어나서 섭입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지역은 해구가 만들어진다. 해양판이 섭입을 하면서 해구가 만들어진다. 이게 멘틀 대류입니다. 멘틀 대류. 뜨거워진 멘틀이 상승하고 차가워진 멘틀은 하강해서 그 위에 있는 판도 움직인다. 그리고 멘틀 대류가 생기는 이유는 방사선 동위원소의 붕괴열과 고온의 핵으로부터 전달되는 열 때문에 멘틀 대류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판의 이동을 보는 거예요. 판이 왜 이동하는가? why 이동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 이유로 멘틀 대류를 설명한 거고요. 멘틀 대류 말고 판을 이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판 자체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판이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설명을 하면 판 자체에서 지들끼리 힘을 막 주고받습니다. 어떻게 주고받냐면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섭입대가 있죠. 여기 해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판은 지금 이 아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양판, 들어가고 있는 해양판. 이때 여기 들어가 있는 이 판은 지금 들어가면서 워낙에 차가워진 멘틀 대류가 차가워진 하강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무튼 상당히 무거워요. 무거운데 이 판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섭입하니까 여기에 있는 애가 그 앞서 따라오는 애를 갖다가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무게로 중력을 이렇게 주면서 앞에 있는 판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섭입한 판의 중력에 의해서 앞에 있는 판이 더 끌어당겨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러한 힘이 이 판의 이동을 더 가속시키게 되고, 아무튼 섭입대에서는 이 해양판이 가라앉으면서 뒤따라오는 판을 당기는 힘이 있다. 그래서 판이 이동을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판 자체에 물리적인 힘이 있냐면 해령에서 판이 미끄러지는 힘이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해령을 이렇게 그리면 이 판이 멘틀 대류가 상승해서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그 위에 있는 판도 같이 이동을 하죠. 근데 해령은 이 판이 생성되는 부분이 가장 수심이 얕아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벌어질수록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죠. 여기는 낮은 곳, 고도가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특히 이 해령의 지형 자체가 살짝 미끄럼틀처럼 생겨가지고 이 판이 이동을 할 때 되게 미끄러지는 약간 그런 멘틀 대류로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몸 자체로 미끄러지는 그런 힘도 생기게 돼요. 그래가지고 멘틀 대류 플러스 이런 판 자체의 물리적인 힘으로 판이 이동할 수가 있다. 해령의 높은 부분에 위치한 이 판이 중력에 의해서 해령의 측면을 따라 미끄러지면서 판이 이동을 한다. 근데 이 힘은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이 힘보다는 좀 약해요. 왜냐면 얘는 진짜 자신의 무게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고 이거는 그냥 경사를 미끄러지는 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섭입하면서 잡아당기는 힘이 훨씬 셉니다. 자, 이때 이 멘틀 대류랑 판 자체의 물리적인 힘, 이 두 효과는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해요. 판의 운동과 멘틀 대류는 상호작용을 한다. 왜냐면 멘틀 대류로 인해서 판이 이동을 해요. 멘틀 대류로 인해서 판이 끌려갑니다. 그러면 판이 이동하면서 판 자체의 물리적인 힘도 생기죠. 이렇게 멘틀 대류로 섭입시켰는데 섭입한 판이 뒤에 오는 판을 끌고 당겨요. 여기까지 생겼어요. 그리고 이 판이 섭입하면서 멘틀의 대류에 하강을 유발합니다. 판이 섭입하면서 이 차가워진 판이 뒤따라가면서 이 멘틀도 같이 마찰로 인해서 이 판이 멘틀 대류를 끌고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멘틀 대류로 인해 섭입하는 효과가 생겼는데 그 섭입하면서 자신의 무게로 뒤따라오는 애를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고요. 이런 힘이 또 멘틀 대류를 가속시키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멘틀이 판을 끌고 갔듯이 판도 멘틀을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멘틀 대류가 판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판이 끌어당기는 힘이 멘틀 대류를 더 유발시키기도 하고 등등 독립적인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상호작용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멘틀 대류랑 판 자체의 이 물리적인 힘은 서로 독립적인 게 아니라 연관이 있다. 여기까지가 27페이지, 교과서 27페이지 내용이었고요. 이제는 28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28페이지. 거기에 보면 좀 흥미로운 얘기가 있어요. (28페이지) 위에 자, 뭐라고 써있냐면
판의 경계는 멘틀이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곳과 대부분 일치하고 이것에서 지진이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즉 지진, 화산 이런 건 판의 경계부, 충돌 또는 그러니까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이런 데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화산 활동이 판의 경계에서만 활발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화산 활동이 꼭 판의 경계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하와이섬을 비롯한 이 태평양의 화산섬들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곳이긴 하지만 판의 경계가 아닌 태평양 중앙부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판이 있고 이 주변부에서 경계부에서 지진, 화산 활동 아주 활발한데 특이하게도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화산섬인데 판의 경계가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와이고요. 하와이.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가? 우리가 알기로는 멘틀 대류가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마그마가 생기는 건데 어떻게 판의 경계가 아닌 곳에서 즉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 아닌데도 이런 화산 활동이 생길 수가 있는가? 그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판 구조론에서는 판의 경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것보다 좀 더 최신 이론으로 풀룸 구조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풀룸 구조론. 얘가 바로 아까 말한 판의 경계부가 아닌데도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이론이고요. 얘를 간략히 설명을 하면 풀룸이라는 것에 상승이나 하강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풀룸이 상승하거나 하강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즉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과연 이 풀룸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생소한 언어인데 풀룸이란 게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풀룸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열기둥을 뜻해요. 열기둥. 그리고 풀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차가운 풀룸과 뜨거운 풀룸. 먼저 차가운 풀룸이 뭔지 보면은 하강하는 저온의 멘틀 물질을 차가운 풀룸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어떻게 생겨난 녀석이냐면 차가운 해양판이 섭입으로 학교에서 이 수업을 찍고 있다 보니 중간에 종이 쳤는데 그냥 무시하시고 자, 차가운 풀룸이 생성되는 과정은 차가운 해양판의 섭입으로부터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판이 섭입하게 되면 여기서 차가운 풀룸이 생성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자, 판은 지속적으로 이 섭입하는 곳에서 계속 멘틀로 변질이 되고요. 이 섭입하는 판은 중간에 끊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아래로 섭입을 하고 있죠. 판이 이동함에 따라. 그러면 이 멘틀로 변질하는 부분이 계속 커집니다. 누적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멘틀로 변질된 이 부분은 주변 멘틀이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 해양지각을 구성하던 판이 멘틀로 바뀐 거라서 원래 존재하던 멘틀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온도가 낮습니다. 생성되고부터 아주 오랫동안 해령에서 생성돼서 요 해구까지 올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식어왔고 그 바닷속 물과 맞닿아 있으면서 온도가 그렇게 뜨겁지 않은 상태로 계속 식어왔던 그런 판이 멘틀로 바뀌었는데 그 주변 멘틀과 비교했을 땐 온도가 낮아요. 굉장히.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차가운 멘틀들이 쌓여 있는데 얘는 주변 멘틀과 비교하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밀도가 커가지고 무거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작을 때는 여기에 매달려서 그 멘틀, 섭입하는 판이 멘틀로 변질된 자기만의 독자적인 방이 있는데 그 방이 점점 이 멘틀 물질이 커지다 보면 거길 구성하는 멘틀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계속 쌓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워낙에 무거워지면 이 멘트를 뚫고 저 아래까지 하강해 버리는 중력에 의해서 여기가 똑 떼어지면서 저 핵이 있는 곳까지 하강하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거 하나의 차가운 열 기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열 기둥을 갖다가 차가운 플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가운 플룸. 그래서 이거를 교과서 그림으로 보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요게 지구입니다. 지구의 내부. 그리고 여기서 현재 섭입이 일어나고 있어요. 섭입. 그리고 차가운 이 멘틀이 여기 모이고 있죠. 그리고 이게 계속 축적돼서 모이다 보면 무거워져 가지고 요 아래로 툭 떨어집니다. 툭 떨어지는 이 기둥을 갖다가 차가운 플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차가운 플룸이고, 그러면 뜨거운 플룸이란 무엇인가? 핵과 멘틀 경계부에서 멘틀 물질이 가열돼 가지고 주위보다 가벼워져서 상승하는 물질을 뜨거운 플룸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승하는 열기둥을 갖다가 뜨거운 플룸이라고 얘기를 한다. 얘는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면, 하강하는 차가운 플룸이 핵과 멘틀의 경계면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이제 핵에서 차가운 플룸에 대한 열적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경계면의 온도 구조가 교란돼서 뜨거운 플룸이 생성돼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자, 이 그림에서 차가운 플룸이 툭 떨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멘틀이랑 핵의 경계면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탁 내려오게 되면 지금 여기는 안정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차가운 게 잘 있던 얘를 건드는 겁니다. 그러면 얘도 그 연약권에서 상승하는 애가 그냥 이렇게 뿔룩 튀어나올 수 없고, 상승한 만큼 그 위에 있던 애가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얘도 비슷하게 여기는 잘 그 공간이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새로운 애가 탁 떨어지니까 원래 있던 애가 상대적으로 온 만큼 반동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차가운 게 떨어져 가지고 새롭게 이 공간을 차지를 하니까 원래 있던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더 뜨거운 애들, 얘보다 가벼운 애들이 반동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게 바로 뜨거운 플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완벽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에 뜨거운 물을 담아놨어요. 뜨거운 물. 뭐 평소에는 가만히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얼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얼음을 탁 던집니다.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얼음을 탁. 그러면 뜨거운 물이 어떻게 될까요? 펑 하고 이렇게 물이 잔잔하다가 얼음이 탁 떨어지면 넘실하면서 넘치겠죠. 이렇게 넘실하고 넘치는 이 부분이 뜨거운 플룸인 겁니다. 뜨거운 플룸. 이렇게 얼음을 넣어버리는 이게 차가운 플룸인 거고, 물론 이게 지금 플룸 이론을 설명하는 그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완벽히 그 일맥상통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예시를 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차가운 플룸이 생성되고 그게 탁 떨어지면서 뜨거운 플룸을 야기시킨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플룸은 보통 섭입하는 곳에서 생겨서 떨어지는데, 뜨거운 플룸은 그러니까 섭입하는 곳이라고 하면 보통 판의 경계죠. 근데 뜨거운 플룸 같은 경우에는 굳이 판의 경계가 아니더라도 차가운 플룸에 의해서 반동적으로 나가는 곳, 거기서만 이제 꼭 판의 경계가 아니더라도 차가운 플룸이 떨어져서 반동적으로 생기는 곳이면 뜨거운 플룸이 지표로 방출되면서 마그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화산활동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화산활동. 그러니까 뜨거운 플룸은 굳이 판의 경계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판의 경계가 아닌데도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 앞서 얘기했던 하와이 섬 같은 게 판의 경계가 아닌 곳에서 만들어진 화산섬인데 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를 이런 뜨거운 플룸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룸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라는 걸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지구 내부를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 차가운 플룸이랑 뜨거운 플룸의 존재를 알 수가 있었느냐? 그거는 지진파의 속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이 29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여기 지구 내부의 3차원 영상이라는 그림이 보일 겁니다. 이게 지구 내부의 온도 분포를 나타낸 건데 온도 분포를 봤더니 뜨거운 막 열기둥도 보이고 차가운 열기둥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플룸 구조론을 생각하게 된 거고 아무튼 이런 영상을 어떻게 찍게 됐느냐 지진파를 이용하면 되는데 지진파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써있죠. 밀도가 높은 곳을 지날 때는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밀도가 낮은 곳을 지날 때는 속도가 감소합니다. 근데 자, 지구 내부에 지진파가 이렇게 가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진 않는데 아무튼 이렇게 간다고 쳐봐요. 실제로는 이렇게는 안 가요. 근데 여기에 뜨거운 플룸이 존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차가운 플룸이 존재를 했고 그럼 이 지진파가 가면서 밀도가 높은 곳을 지날 때 빨라집니다. 그리고 밀도가 낮은 곳을 지날 때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면 뜨거운 플룸을 지날 때 뜨거운 플룸은 밀도가 어떻느냐? 밀도가 작습니다. 왜? 뜨거우니까 열팽창에서 밀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여기선 지진파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쭉 진행을 하다가 차가운 플룸을 지날 때는 자, 차가우니까 열 수축으로 인해 밀도가 큰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진파가 빨라져요. 이렇게 지진파를 지구 내부에서 이동하는 모습을 좀 이제 측정을 한 거죠. 지진파가 어디를 지날 때는 더 빠르게 지나오고 어디를 지날 때는 더 느리게 지나오는가 해서 지구 내부의 온도 분포를 연구를 해보니까 아 이런 뜨거운 열기둥이 분포하는 곳이 발견되고 차가운 열기둥이 분포하는 곳이 발견되는구나. 이런 이런 식으로 지진파의 속도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의 온도 분포를 알아낼 수가 있었다. 그래서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을 발견해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진파를 가지고 연구를 할 때 뜨거운 플룸을 지날 때는 지진파의 속도가 감소하고 차가운 플룸을 지날 때는 속도가 증가한다라는 걸 이용을 했다 이겁니다. 이 특징을 알아두시고요. 뜨거운 플룸 지날 때 지진파 속도 느려진다. 차가운 플룸 지날 때 지진파 속도 빨라진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생긴 열점을 얘기를 해볼게요. 열점. 자, 열점이 무엇이냐? 뜨거운 플룸이 상승해서 지표면과 만나는 곳에서 마그마가 분출하면 이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데 여기가 바로 열점이에요. 즉 뜨거운 플룸이 지표면과 만나는 곳 여기가 열점입니다. 뜨거운 플룸이 상승해서 지표면과 만나는 곳. 자, 이 열점과 관련된 문제로 이제 이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좀 내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열점 상부에 형성된 화산섬의 생성 시기를 조사하면 판의 이동 방향과 속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지구 내부에 핵이 있고요. 이 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뜨거운 플룸이 이렇게 생겨요. 근데 지구 표면에는 여러 판들로 이렇게 존재를 하죠. 여러 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은 이동을 해요. 자,
지금 여기 뜨거운 플룸이 상승해서 여기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화산섬을 만듭니다. 그리고 판이 예를 들어 멘틀 대류로 인해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쳐볼게요. 이 판이. 그러면 현재 뜨거운 플룸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화산섬을 만들고 시간이 더 지나면 판의 이동에 따라 여기 있던 섬은 여기로 이동을 하겠죠. 근데 이 열점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계속 여기서 뜨거운 플룸이 상승해서 여기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화산섬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판이 이동해서 새로운 이 바다 그 판의 새로운 면에 화산섬이 없는 새로운 면이 그 열점에 위치하게 되면 거기에 또 화산섬을 만들게 될 겁니다. 열점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화산섬을 만들 겁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던 두 섬이 이쪽 죄송합니다. 사실 판도 같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판의 가운데에서. 근데 이 판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럼 여기 있던 판의 가운데 있던 애는 여기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번엔 이 판의 이쪽 부분에 새로운 화산섬을 만드는 거고, 더 이동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판의 끄트머리가 이렇게 닿고 있고 판의 중간 부분에 있고 여기에 있던 게 이번에는 이 판의 끄트머리에 화산 활동으로 인해 화산섬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열점은 고정되어 있고 판이 이동하니까 여기는 열점이라고 쳤을 때 이게 고정되어 있고 이 판이 움직이니까 여기서 화산섬을 만들었는데 제 중지가 화산섬이라고 쳤을 때 여기를 만들었어요. 판이 이동하면 새로운 공간에서 열점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겠죠. 그럼 여기에도 화산섬이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번에 또 만들면 여기서도 또 하나의 화산섬이 생기고 요겁니다.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어렵지 않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얘가 생성된 시기를 알면 이제 판의 이동 방향과 속력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1번 생성 시기, 2번 생성 시기, 3번 생성 시기를 알아요. 얘가 뭐 3억 년 전, 얘가 2억 년 전, 얘가 1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하면 순서대로 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만들어지고 얘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만들려면 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게 제일 오래됐고 그 다음에 여기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가 3억, 2억, 1억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근데 현재 앞에 있는 애가 3억 년 전, 여기 있는 애가 2억 년 전, 여기에 있는 애가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판이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동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 거리가 9cm라고 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9cm라고 얘기를 하면 3억 년 동안 이 판은 9cm를 이동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 이거는 이따가 교과서 28페이지 하면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무튼 이 열점 상부에 있는 화산섬의 생성 시기를 알면 화산섬들의 생성 시기를 알면 이 판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력으로 이동했는지 알 수 있구나. 그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열점의 특징이에요. 열점의 특징. 그래서 이 열점으로 만들어진 화산섬의 예시가 하와이 제도를 구성하는 섬들인데 그거를 이제 교과서 28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플룸 구조론의 E를 좀 설명을 하면 일단 플룸 구조론은 판 구조론 이후에 등장한 이론이에요. 굉장히 최신 이론입니다. 최신 이론. 그래서 판 구조론으로는 그 열점을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판 경계에서만 이 지각 변동들, 지진이나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 있었는데 판 중앙에 있는 화산섬을 설명할 수가 없었죠. 근데 플룸 구조론을 이용을 하면 그 판 중앙에 있는 열점도 설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판 구조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열점을 플룸 구조론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판의 운동이랑 플룸의 운동은 독립된 것이 아니고 서로 연관돼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판이 섭입하면서 그게 차가운 플룸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 차가운 플룸이 또 뜨거운 플룸을 야기시키고 그러는데 아무튼 지구 전체의 움직임을 판 구조론이랑 플룸 구조론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판 구조론은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냐면 판이 이동하는 거랑 판이 섭입하는 것까지 거기까지를 이 판 구조론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판이 섭입하고 나서 섭입된 판은 그 움직이고 끝인가 무한히 섭입할 텐데 그 판이 이동하면서 판은 계속 섭입할 텐데 그러면 섭입된 판은 어디로 또 다음 이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걸 이제 플룸 구조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판이 섭입하고 나서부터 멘틀의 운동 그리고 저기 지구의 핵까지 이동하는 그 멘틀 물질의 이동을 판 구조론보다는 훨씬 더 큰 범위의 이동을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판 구조론은 좀 우리가 서 있는 지각이랑 상부 멘틀까지의 좀 움직임을 얘기했다면 그 플룸 구조론은 멘틀 아래부터 핵까지의 움직임, 굉장히 넓은 범위의 전 지구적인 지구 큰 규모의 판 구조론보다는 큰 규모의 지구 내부 운동을 포함해서 설명하고 있고 두 가지를 합쳤더니 우리가 지구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체적인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구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시간적 순서를 저번 시간까지는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상적 확장설, 판 구조론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더 최신 이론으로 플룸 구조론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결국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이론이 시간 순서상 이렇게 이루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28페이지만 하고 끝낼게요. 28페이지 해보기 2를 보겠습니다. 해보기 2. 자, 거길 보면 그림에 카우아이 섬, 그리고 오아후 섬, 몰로카이 섬, 마우이 섬, 하와이 섬 이런 식으로 섬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는데 얘네들은 다 하나의 열점에서 만들어진 거고 판이 이동함에 따라 섬이 여러 개 생긴 겁니다. 자, 이때 이런 자료를 줘볼게요. 자, 카우아이 섬. 얘는 500만 년 전에 생겼고요. 그리고 하와이 섬으로부터의 거리는 5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아후 섬은 200만 년 전에 생성됐고요. 하와이 섬으로부터는 2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거기 해보기 2번에 문제 1, 2, 3번을 풀어볼게요. 자, 1번 하와이 섬에서 멀어질수록 섬들의 영향은 어떻게 변하는가? 거기 그림 자료를 보면 하와이 섬이 7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연령을 갖고 있고요. 마우이 섬은 100만 년쯤 되는 연령을 갖고 있고 몰로카이 섬은 130만 년 전에서 180만 년, 오아후 섬은 그것보다 더 많은 나이를 갖고 있고 하와이 섬은 더 많은 나이를 갖고 있어요. 즉 하와이 섬에서 멀어질수록 섬들의 연령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죠. 하와이 섬이 제일 젊고 멀어질수록 연령이 증가한다. 그러면 2번 섬의 위치에 따른 연료 및 화산 활동의 정도를 고려했을 때 하와이 섬에 놓여있는 판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화살표로 표시해보자 라고 하는데, 자, 저희는 판의 이동 방향이랑 판의 이동 속도 둘 다 구해볼게요. 자료는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제가 쓴 거 그림 자료 말고 이걸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일단 이동 방향은 그래요. 그림으로 해볼게요. 이동 방향은 그림으로, 속도는 이걸로 해볼게요. 이동 방향부터 하면
섬이 여기 카우아이, 여기 오아후, 여기 뭐 몰로카이, 여기 마우이, 여기 하와이 이렇게 있는데 현재 만들고 있는 섬은 여기 하와이 섬입니다. 여기가 열점의 위치고요. 여기가 가장 오래된 섬입니다. 그러면 가장 오래된 섬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덜 오래된 섬을 만들고 그것보다 덜 오래된 섬, 그것보다 덜 오래된 섬, 그리고 현재 하와이 섬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열점은. 이때 판은 어떻게 이동했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동영상의 중간에 끊겼어요. 다시. 자, 섬 순서가 이렇게 연령은 여기가 제일 많고 여기가 제일 적어서 이 순서대로 열점이 이 화산섬을 만들었는데 이 아래에 있는 판은 이렇게 있는 상태죠. 판이 이 네모칸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판은 어떻게 이동을 했는가? 자, 먼저 여기에 있는 걸 만들려면 이 판이 여기에 있었어야겠죠. 열점은 고정되어 있고 이 위치에 섬을 만들려면 예전에는 판이 이 위치에 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위치. 그래야 여기에 섬을 만들고 이게 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지 처음에 만든 게 여기에 만들어지고 두 번째 만든 게 여기에 만들었으면 판이 이동에 따라 여기에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머릿속에선 그려져 있는데 이걸 말로 설명하니까 좀 힘드네요. 이제 다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까처럼 이걸로 해볼게요. 자, 가장 오래된 섬, 두 번째 섬, 세 번째 섬, 네 번째 섬, 현재 섬이 있습니다. 열점은 여기에 있고요. 자, 근데 처음에는 이 위치에 만들어졌죠. 그럼 이 위치로 열점이 있는 곳에 판을 가져가 봅시다. 여기서 섬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섬 다음에 그 오른쪽에 섬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판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니까 이쪽으로 움직여야지. 처음에 만들어진 거에 오른쪽에 섬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섬은 그 오른쪽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판을 또 여기로 움직여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판이 저는 이제 이렇게 좌우 방향만 했는데 사실 이걸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판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화산섬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열점이 여기 있고 판은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대각선 방향. 그래서 이렇게 판이 이 방향으로 움직인 거고 이거를 이 동서남북으로 표시를 하면 이쪽 방향이니까 여기는 북서 방향으로 판이 이동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 속도를 따지면 자, 500만 년 전에 생성된 게 500km 떨어져 있고 200만 년 전에 생성된 게 200km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이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이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돼요. 어차피 값은 똑같을 겁니다. 200만 년 동안 200km를 갔다. 는 200만 년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붙여주면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200km를 센티미터로 바꿔볼까요? 공 3개 붙이면 미터고 2개 더 붙이면 센티미터죠. 그러면은 공이 몇 개야? 둘, 넷, 여섯. 여기서도 둘, 넷, 여섯 없애고 2를 약분시키면 10cm per 년. 그러니까 1년 동안 10cm씩 판의 속도가 판이 1년에 10cm씩 이동했다. 판의 이동 속도는 년당 10cm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의 이동 속도는 판의 속도는 10cm per year. 그리고 3번은 넘어가고요. 아무튼 28페이지에 있는 이 자료를 보고 판의 이동 방향과 판의 이동 속도를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다른 자료로도 충분히 이제 주어졌을 때 판의 이동 속도랑 이동 방향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자료 3억 년, 2억 년, 1억 년,
현재. 판이 있고 이런 식으로 화산섬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여기에 열점이 있고요. 판은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만들려면 열점이 여기에 있을 때 먼저 이 위치에 여기에 섬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만들려면 판은 이렇게 움직여야죠. 이쪽 방향. 그러면 북동쪽으로 판이 이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어렵게 내면 이런 식으로도 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3억, 2억, 1억, 현재. 그리고 여기 열점. 이때 판의 이동 방향 변화를 설명해라. 그러면은 이제 2억 년 전까지는 북동 방향으로 이동했고, 그 다음 1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는 동쪽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북동에서 동쪽 이동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런 식으로 판의 이동 방향의 변화도 이 화산섬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